질의응답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의가 미리 들어온 거를 주셨는데요. 역시 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김종수 변호사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종수 변호사님한테 받으셨나요? 질의서? 예, 김종수 변호사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 질의가 오셨는데 좀 강의 내용과 약간은 거리가 먼 질의들도 있고 강의 내용에 관한 질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5분에 놓치셔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마스크 벗어야겠네요. 예,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 대법원 판결이 리딩 케이스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요건에 맞추어서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잘해야 한다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이고요. 다만 그 저성과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근로자보다 조금 일을 못한다. 이 정도는 좀 안 되고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정도 돼야 되고 그 결과가 그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근로자도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들에서 여러 분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아까 임금 인상 소급분이 통사임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통사임금에 해당하면 어떤 효과를 발생하냐면 임금이 소급되는 시점부터 기본급도 통사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인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도 추가분이 지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섭 시 노조가 개별조합원을 대신하여 소급분이 통사임금에 포섭되어 재차 지급해야 하는 임금 차익분을 포기하는 합의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판례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례의 취지는 임금 인상을 그때부터 소급하기로 하면 통사임금이 그 시점부터 통사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달에 임금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 기본급을 5% 인상하기로 한 다음에 그 기본급 인상 5%를 이 단체 협약을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 대법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본급이 인상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통사임금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도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를 해도 통사임금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금 인상 소급분을 계산을 하실 때 사전에 이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도 인상된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성과자, 사내근무 불성실 등에 의한 계고, 저성과자를 받은 직원이 있는데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판례 등이 근로자 방향이라 효과적으로 중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다. 이거는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은 좀 어렵고요. 그 회사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근로자에게 다양한 여러의 근무 기회도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동안의 근로자의 근무 평가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마련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성과자에 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거긴 하지만 그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해고를 하고 싶으시면 좀 회사의 제도를 주도 면밀하게 좀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 기간도 저성과자 최소 3년 이상
이 저성과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소개를 드리는 거는 저성과자 해고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그 판결을 하급심까지 잘 분석을 하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거지 저성과자라고 쉽게 해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강의와 관련해서 그 연차는 사전에 청구인이 신청한 날에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청구가 아닌 당일 오전에 갑작스럽게 연차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매번 응해 주어야 하나요? 고민이죠. 회사 규정을 위반하면 연차를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신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안전한 거는 연차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시기 변경이 그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부여했을 때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 시기를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부분을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이게 단순히 민사 문제면 그 규정을 위반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연차를 거부하게 되면 이게 형사 사건이 걸리거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여하지 않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2부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답변을 드릴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임금 피크제 도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금 피크제 도입은 크게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으로 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단체 협약에 따라서 노사와 합의를 해야 되고 취업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규칙 불입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에 개별 근로계약보다 효력이 우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판례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자문을 드릴 때는 개별 근로계약이 연봉제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임금 피크제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가 적용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임금 피크제에 따른 연봉을 기재를 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제가 강의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답변 드리고요. 2부 답변을 좀 드린 다음에 나머지 좀 마이너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안 하신 건가? 저는 몇 가지 이제 안 하신 게 있어서 제가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일단 그냥 드릴게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위법하게 되지 않기 위한 요건이 뭐냐?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거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희망퇴직은 희망이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인 권고나 이런 걸 통해서 퇴직하시는 거기 때문에 퇴직 의사가 정말 희망에 의한 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서를 상대로도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이게 그 특정 부서를 상대로만 하게 되면은 제3자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이 특정 부서를 내보내고 싶어서 좀 압박을 할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희망퇴직은 강요나 강제가 없으면 가능하다. 특정 부서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하면은 굉장히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관련해서 근로자성 관련해서 계약서상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너무 포괄적이시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법원에서 말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반대로 작성을 하셔야겠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그렇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대로 실제로 행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전주의 중에 회사 규정에 불만을 가지고 내부 직원들을 동요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징계할 수 있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의가 약간 애매한데 회사 규정에 불만을 가지고 내부 직원을 동요하게 한다. 동요라고 하는 게 노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건데 그거는 적법한 언론의 자유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하는 일이라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허위 비방을 한다든지 이러면 징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약간
이 써놓으신 질의의 느낌상으로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일으키면 뭐 징계할 수 있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저한테 온 거는 다 했고요. 추가 질의가 있으시죠? 예, 추가 질의가 더 들어온 건데 일단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좀 추가로 희망퇴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희망퇴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리해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희망퇴직이 있거든요. 명예퇴직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서를 상대로 특정 직급의 그 근로자를 상대로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정리해고를 전제로 하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해 놓으면 그 해고 회피 수단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잘 하시고 희망퇴직과 관련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이냐 자발적이지 않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희망퇴직의 이익을 권하게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숙고할 기간을 주셔야 되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급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추가 질의가 몇 개 있었는데요. 서울고등패소와 수원고등 승소가 있는데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느냐? 제 생각에는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다르고요. 국제적 증거 관계가 다르니까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한 대법원에서 경영 성과급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을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고 이 각각의 판결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등기 사내이사로 진급한 경우 사내이사로부터 등기된 시점부터 근로자성이 부인되나요? 만일 사내이사 사임 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사임 시부터 근로자가 되나요? 이거는 김동욱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게 뭐 근로자성이 등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꼭 부정되는 건 아닌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약간 꼼수가 아니라 정말 이렇다고 하면은 일단 등기가 돼서 정말 이사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등기가 된 이상은 부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또 등기를 사임하고 일반 직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사는 이분이 과연 등기 이사일 때 정말 이사였을까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실관계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100%는 아니지만 일단 정말 등기된 사내 이사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근로자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 등기 이사로 있었던 기간도 근로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강의 말이거든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금 소급분이 통사임금에 포함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소급 대상 기간 내에 퇴직자에게도 소급분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에 따른 퇴직금 재정산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이렇게 좀 살짝 지나가서 잘 못 들으신 것 같긴 한데 판례는 단체협약이 체결돼서 단체협약이 효력이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분 지급 의무가 없고요. 실제로 그 소송에서 사용자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고정성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 이후에 재직하느냐, 단체협약 이전에 퇴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금원인데 이게 고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근데 대법원은 뭐 그거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건 다른 법리에 의해서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봤고요. 필수 생산시설을 외주화하면서 해당 소속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위법성이 적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경우 대기 발령하여 월급의 7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서로에게 좋은 거는 근로자랑 잘 합의해서 근로사가 희망퇴직을 해가지고 나가시는 게 서로에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근로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사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리해고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리해고가 외주화해서 인력 인력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고 또 해고 회피 노력이 또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 발령에서 월급의 70%만 지급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휴업을 하겠다는 건데 휴업의 요건은 됩니다. 다만 그 요즘 판례가 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휴직과 동일하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특히 휴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화해서 그 소속 근로자들을 외주했기 때문에 그 생산에 그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뭐 당연히 다 휴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 좀 리스크는 있을 것 같습니다.